안녕하세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온갖 사랑으로 컸고, 그런 제가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는 사랑이 뭔지 그렇게 눈에 멀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랑은 정확히 12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고, 전 그때 대학생이었어서 그런지 부모님들은 절레절레하며 상심지를 켜고 반대하기에 이르렀어요. 온갖 반대가 심해지자 오히려 사랑의 불이 붙어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 기어이 사고를 쳤어요.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러냐? 뭐? 애를 배? 아이고, 네 나이 지금 고작 24살인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꿈도 크고 야망도 컸던 네가 고작 애 엄마나 되려고 이러는 거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리고 상대가 뭐? 몇 살? 절대 안 돼.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이랑은 결혼 안 되니까 그리 알아. 너 이제 외출 금지야. 아빠, 미안해. 근데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줘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아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인생 끝이야. 알아? 그냥 애 엄마로 전락하는 거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빨 청춘에 그러고 사니? 엄마는 그 꼴 못 본다. 그리고 애 아빠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며.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고 지금 반대하는 줄 아니? 인상도 그렇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엄마가 어떻게 알아? 우리 용현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뱃속의 애랑 나랑 책임져 주겠다고 했다고. 나 이 결혼 할 거야. 36이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 가게 종업원인 남편을 엄마 아빠는 반대했고, 제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리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전 남편과 아이를 택했고, 그 즉시 아빠 엄마에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의대를 다니고 있던 터라 부모님의 기대가 어마무시하게 컸던 걸 알았기에 부모님의 그런 행동이 야속하지만은 않았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역시나 녹록지 않았고 정말이지 힘든 역경 속에 늘 속상한 시기였답니다. 너 학교 보내줄 돈은 없는 줄 알아. 솔직히 우리 애도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애한테 발목 잡혀서 이게 뭐니? 그리고 난 애 못 키워준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키우고 알아서 해결해. 아,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살면 안 되고 네가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해서 살림에 보태라. 너네 친정 부모님도 그렇지. 어떻게 외동딸을 쫓아내니? 뻔뻔도 하지. 죄송해요. 저한테 기대가 크신 만큼 실망도 커서 그래요. 너무 그렇게 저희 부모님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도 성에 차지 않겠지만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이랑 어머님 보필 잘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봐주세요. 부잣집 딸내미라고 그렇게 나를 설득시키더니 결국엔 쫓겨나? 우리 아들 팔자 비긴 클렀다. 막말로 20대인 너를 그냥 먹여 살리는 거지 뭐니 그게? 너네 부모님도 참 양심 없다. 어떻게 입 하나를 더 붙이냐고 우리 집에.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 용현 씨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어려가지고 따박따박. 그래, 너 잘났다. 어쨌든 꽁으로 이 집에서 먹고 살 생각은 말어. 너도 뭔가를 해야 할 거야. 부모님께 쫓겨나 아직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한 남편 때문에 결국 시댁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아직 대학생인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고, 전 그렇게 눈칫밥을 먹어가며 출산을 했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이를 보니 모든 고생이 잊힐 만큼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다짐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게 키우겠노라고 말이죠. 행복한 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속상했지만 제 자리에서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참 아이를 낳고 바쁘게 육아 중이었을 당시 친척분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날로 부랴부랴 친정을 찾아갔답니다. 초췌한 엄마를 보고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아니, 아빠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사진 속에 있는 거냐고. 왜 이제 왔어, 이거사? 아빠가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모진 거 같으니 어떻게 그러니? 내가 자리 좀 잡고 인사하려고 했지. 아직 딱히 뭔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더 떳떳해지면 오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 잘 왔어.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라도 인사하면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우리 이제 어쩐다니. 네 아빠가 없다고. 아빠는 기다려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답니다. 너무 믿기지가 않으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이성을 잃은 저와 엄마를 도닥여주며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를 보내드리고 엄마는 모든 걸 내려놓듯이 저와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빠를 보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 엄마였거든요. 네 아빠 저렇게 허망하게 가고 하나 남은 자식을 어떻게 안 보고 사니? 우리도 미안했다. 너한테 대못을 박은 거지 뭐. 아빠도 엄청 후회하셨어.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네가 어떤 자식인데. 이제 우리 다 용서하고 잘 살아보자. 자네한테도 미안했어. 아무래도 우리 딸 앞날이 창창하니 내가 자네를 속상하게 한 것 같아. 이렇게 용서를 비네. 아니에요. 장모님이 충분히 그러실만 했죠. 나이 차이도 나고 오죽하셨겠어요. 저도 다 잊었으니 없던 일로 생각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나도 정말 미안해. 아빠한테 못했던 거 그동안 엄마한테 다 갚으며 살게.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눈물의 화해를 했어요. 엄마는 제 결혼을 반대한 것이 미안해서 정말 잘해주셨고, 제 남편에게도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했어요. 친정이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그런지 남편 핸드폰 가게도 차려주고 시댁에 얹혀 살고 있던 저희에게 신혼집도 작게나마 얻어주셨답니다. 엄마는 그럼에도 제 남편에게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아유, 이서방. 그렇게 반대한 게 너무 후회돼. 진작 받아들일걸.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맞이해 줄걸. 내가 이서방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다니까. 너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잘해줘야지. 엄마 마음 그이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우리 다 잊었어.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지. 그렇담 다행인데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그래.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괜히 반대했나 싶어서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엄마는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하고 저희를 위해 다 해주시려고 했답니다.
시댁이 여유 있지 못한 형편이었어서 온갖 생활이며 모든 걸 친정엄마가 도와주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차려준 핸드폰 가게를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만 점점 나태해져만 가더라고요. 본인이 어렵게 일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열정이 없어 보였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기 오늘도 안 나가? 아무리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맨날 귀찮다고 안 나가, 비 온다고 안 나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다 힘들어서 그래.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봤냐? 뭐랬냐? 뭘 한다고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나이도 어린 게. 돈을 벌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알지. 그래도 엄마가 차려준 건데 열심히 좀 해. 그래야 더 잘 되지. 뭐 생색내냐? 솔직히 장모님이 나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 잘해주는 거지. 아니야? 그때 얼마나 나를 경멸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지. 너랑 네 딸 데리고 살아주는데 내 말이 틀려?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야? 아,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리고 과거잖아. 과거가 없앤다고 없애지냐? 니네 엄마 솔직히 이제 혼자 있는 몸이니 아쉬워서 나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돈도 그렇게 많은 양반인데. 내가 아들처럼 지내는 걸 바랄 거 아니야. 너도 그러니까 내 바가지 긁지 말아라. 짜증나니까. 남편의 말이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물론 엄마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알지만 모든 걸 미안해하고 물심양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엄마한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마음을 내비친 후 점점 더 심하게 본인의 짜증을 풀어내더라고요. 마치 복수를 하듯이 엄마와 저에게 막말을 일삼았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때였어요. 남편이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또한 저희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것을 보니 정말 화가 났었답니다. 남편 없이 이제 본인 책임지라고. 이제 와서 뭐 생활비 대주는 거냐? 너네 엄마는? 이제 와서 애 상처는 상처대로 다 줘놓고 뭐 당근과 채찍 이런 거니? 하여튼 웃긴다니까. 막상 잘해주는 김에 나 코트나 한 벌 해달라고 해라. 솔직히 너 얘 다니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 훌렁 몸만 와서. 네가 네 엄마한테 말해서 나 모피 코트나 예단으로 해줘.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지금껏 오빠 가게에 저희 집에 그리고 생활비 모든 걸 다 해준 엄마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뿐이세요? 어쩜 그렇게 받은 건 모르세요? 엄마가 준 생활비 다 어머님 밥 사드리고 병원 모셔가고 한 금액이에요. 오빠가 뭐 가게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는 줄 아나 보죠? 이제 저도 저희 집 무시하는 발언하면 정말 안 참을 거예요. 너 지금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말대답하는 거니? 이래서 근본 무시 못한다는 거야. 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온 주제에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딱딱거리는 거 보니 네 천성 안 봐도 보인다. 더 이상 말 섞지 말자. 말 조심 해주실래요? 임신은 뭐 저 혼자 했나요? 어머님 아들 먼저 질타하세요. 그럼 나이도 많은 주제에 이렇게 제가 말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저도 똑같이 사람이고 기분 나쁘니 앞으로 제 앞에서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께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니 어머님조차 속수무책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진작 이랬어야 하는 건데 괜히 참았다 싶었어요. 본인들이 받은 건 생각 못하고 엄마를 물주로만 여기면서
처음 결혼을 반대했다는 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식구들에게 참지 않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한테 대들었다며? 너 오갈 데 없었을 때 엄마가 받아준 거 생각 못해? 네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 집에 빌부터 살았으면 네가 좀 눈치 있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대들어? 당장 가서 사과드려. 나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못 참아. 웃기다 당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하고나 말해. 당신 어머님이 뭘 해줬는데? 나 애 낳고도 아르바이트 했고 어머님이 뭐 나한테 땡전 한 푼 보태주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당신들 사람 한참 잘못 봤어. 어리다고 무시하나 본데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뚜껑 열리기 전에 건들지 마.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내가 너랑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 진짜 어이없네. 대들지 마. 진짜 화낸다. 남편 또한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깨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에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실속을 잘 챙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하나뿐인 우리 엄마를 잘 챙겨야겠다 싶을 때 엄마는 루게릭병을 진단받으셨어요. 점차 걷지 못하게 되면서 몸이 굳어가는 병이었고 왜 시련이 나에게만 찾아올까 싶어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불효를 저질렀을 때가 생각이 나서 정말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받은 모든 것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눈물만 흘렀답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닐 거라고 되뇌었어요. 왜 엄마가 하필 그런 병이야? 엄마마저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아닐 거야. 절대 아니야. 다른 병원 가보자. 아니야. 이게 내 운명이지 뭐. 엄마가 가는 날까지 너한테 신세지지 말아야 할 텐데. 이제 어쩐다니. 우리 어린 딸 두고. 내가 어떻게 사지가 굳는단 말이야. 아휴,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힘내볼 거야. 당연하지. 엄마 고칠 수 있어.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그래? 걱정 마. 내가 엄마 어떻게든 고칠 거야. 엄마 괜찮아. 뭐 살 만큼 살았지. 그래도 너희한테 짐 안 들으면 살 만큼 살더라도 열심히 치료 받을 거야. 걱정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100살까지 산다니까?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마세요. 애써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어 보이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찢어졌답니다. 이 소식을 남편도 알게 되었고 남편 또한 진지하게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사이럽시고 장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진정으로 남편인 것 같아 기분이 묘했어요. 이럴 땐 또 내 편인가 싶은 것이 찰나에 결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는 됐거든요. 루게릭병, 내가 알아보니까 엄청 빠르게 진전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어머님 올해가 한갑이신데 사이로스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잖아.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어머님 스위스 여행이나 보내드리는 거 어떨까 싶은데. 여유가 있으셔도 한 번도 즐기면서 사신 적 없잖아. 스위스가 그렇게 경치가 끝내준대. 그런 거라도 실컷 보셔야지. 우리 엄마 진짜 잘못되는 걸까?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날 리가 없잖아. 엄마, 분명 오래 사실 거라고. 그래. 근데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사이로서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동안 못나게 군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해서 그래. 어머님도 사이가 뭐 하나라도 해드리면 마음적으로 뿌듯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때 너랑 싸우면서 반성 많이 했거든. 어린 나이에 널 데려와서 마음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 정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어? 고마워. 난 그것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남편은 엄마의 몸이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본인이 환갑 기념으로 스위스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아보겠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사위 노릇은 하는구나 싶었고, 차라리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면 빨리 즐길 걸 즐겨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를 슬픔에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다며 엄마의 여행 코스를 짜기 바빴고, 내심 엄마도 남편의 말이 참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늘 남편에 대해 걱정을 하셨던 엄마였기에 이번 기회에 남편을 다시 본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도 하더라고요. 에고, 그래도 장모라고 환갑 기념으로 그 비싼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니 고맙네. 우리 딸 두고 나중에 갈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엄마가 마음을 놔도 되겠어. 그래도 있는 동안 재활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더 효도도 많이 하고 정말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엄마한테 뭐 하나 딱 해드릴 게 없어서 슬프네. 뭘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 넌 존재 자체가 엄마한텐 선물인데 다 괜찮아. 이런 게 사는 거지 뭐. 엄마 걱정은 마라. 사람 죽고 사는 거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니? 네 아빠 봐라. 엄마도 뭐 열심히 치료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가는 거지. 근데 걱정은 마라. 엄마 악착같이 치료받아서 꼭 건강해질 거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난 비켜갈 거다. 그러니 힘내자고. 그렇게 엄마의 스위스 여행이 확정이 되었고, 우리 엄마 환갑날 스위스 여행 보내준다는 남편의 감동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깜짝으로 어머님이 좋아하는 한우를 사들고 시댁에 갔더니 우연히 듣게 된 남편과 시모의 대화에 주저앉았고 지상 최대의 복수혈전을 시작했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말 안 통해서 한국 못 와. 재산부터 챙겨야지. 그때 어차피 애엄마는 어리바리해서 내 말만 들은 거니까 상관없어. 지가 나 아니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겠어? 나이도 어린데. 이제 장모만 거기서 처리하고 그 돈 우리가 꿀꺽하면 돼. 내가 중개인이랑 다 섭외해 놨거든. 엄마 아들 진짜 똑똑하지? 루게릭이라니. 누구한테 민폐 끼치려고 살아있으려고 해? 역시 우리 아들이라니까. 내가 너 한가닥 할 줄 알았지. 어차피 네가 지 딸을 책임질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이니까 거기서 중개인이 가이드인 척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갈 거고 바로 안락사 진행시킬 거야. 어차피 죽어질 목숨인데 빨리 처리하면 좋잖아. 재산도 이제 애엄마 시켜서 슬슬 내 이름으로 해놓고 해야겠어. 내 남편이지만 치가 떨렸답니다. 전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엄마가 해준 신혼집마저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중개인의 번호를 알아내 남편의 모든 계획을 불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죄를 입증하려고 중개인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름 아닌 그 중개인은 알고 보니 정가 14범의 사기꾼이었고 남편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안락사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돈만 받고 잠적할 계략이었던 것이었죠. 멍청한 남편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 재산에 눈이 멀어 하루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다 막대한 돈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개인은 저한텐 싹싹 빌면서 모든 돈을 토해낼 테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뭐 신원도 안 알아보고 바로 돈을 붙이니까 저야 얼씨구나 싶었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신고는 말아주세요. 저도 사실 스위스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사위가 장모를 해야 한답니까? 저도 인간 말종이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니던데요? 뭐 저야 돈이라도 받으니 그렇다 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르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 남편 전화는 절대 받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그냥 잠적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으로 엮어버릴 테니. 그리고 이 사실 절대 그 누구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은 이걸 제가 말하기 전까지 절대 몰라야 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전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중개인에게 넘긴 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중개인에게 죽자사자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었기에 똥줄타게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하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사돈은 스위스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왜 소식이 없어? 좀만 기다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날짜도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이놈 잠적한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걔네 엄마가 없어야 그 재산이 네 와이프 거 되잖냐. 그래야 네 것도 되고. 어떻게 좀 해봐. 엄마 집은 어쩔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엄마, 나 못 믿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 엄마 집 안 날라가니 그만 닥달하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엔 제 이혼소장에 당황을 하였고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랑 이혼을 하면 그 재산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되니 한사코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남편이었던 거죠. 제가 뭘 알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저렇게 퍼팅기는 남편을 보니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뚫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랑 못 살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환갑기념으로 스위스 여행은 무슨? 장모를 해야 할 생각을 했던 너란 인간 정말 끔찍해. 내가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지. 어떻게 너란 인간한테 시집을 갈 수 있었을까? 진짜 내 인생 최고의 후회다. 무슨 말이야? 장모님 위해서 스위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혼 소송을 거냐고? 내가 너랑 이혼할 것 같아? 이혼해야 할 거야. 엄마를 스위스에서 영영 못 돌아오게 하고 내 재산을 네 앞으로 해놓을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근데 어쩐다니? 우리 엄마 루게릭 아니야. 오진이랜다.
동명이인 환자가 있어서 오진이라고 판명 났어. 너 어쩔 거니? 뭐? 오진?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큰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해? 거짓말 마.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루게릭이란 걸 바라고 있던 인간처럼 그렇게 아니라고 외면하네? 그래, 이게 너란 인간의 실체지. 기다려라. 이제 더 이상 자비란 없어. 그동안은 그냥 너랑 결혼했고 내가 참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너같이 무능력하고 게다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잔말 말고 이혼해줘야 할 거야. 이혼해줘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쳐. 사실 한우를 들고 시댁에 방문한 날 엄마의 병명이 오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으나 그날 이렇게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진짜 속마음 또한 알게 되었고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 소송을 걸게 됐던 겁니다. 큰 병원이었지만 신입 간호사가 동명이인 차트를 띄워놓는 바람에 의사 또한 실수를 한 것이었고 죄송하다고 거듭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제가 엄마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뜻이 생겨서 오히려 이런 사건이 고마웠어요. 모든 게 나에게 준 기회 같아. 원래도 엄마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걸 느꼈거든. 아빠 못가지 내가 옆에서 더 챙겨주고 잘해줄게. 그리고 내가 효도하는 것도 보고 가야지. 100살까지 사셔야 돼. 아이고, 우리 딸 철들었네. 그러게. 다시 한번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진짜 내가 그동안 못했던 효도 다 할 테니까 엄마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돼. 알겠지? 이제 딸내미한테 기대고 사셔. 엄마 또한 남은 생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 행복을 위해 열심히 남편과 법적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혼인신고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는커녕 단 한 푼의 수익도 주지 않은 남편이었고 저희 엄마가 그동안 생활비며 가계보증금 모든 걸 다 해줬다는 증거자료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무능력한 남편에다가 매일 친정에 기대서 살았던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저에게 넘기게 되었답니다. 엄마를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중개인이 도망감에 따라 증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 돈의 행방을 찾으려고 중개인을 고소한다 어쩐다 했지만 사실상 저희 엄마를 해하려고 했던 것을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했더라고요. 어쨌든 엄마와 제 동의 없이 중개인을 이용해 안락사를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본인 자체가 투명하지 않으니 사기를 당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겠죠? 전 중개인에게 남편이 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돈은 시어머니의 집 담보대출금이었거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다달이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앞날이 아득했는지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중개인이 다 불었다고? 아, 그 돈 내놔. 엄마 집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받아 만든 돈이야. 너네 엄마 재산이 좀 많냐? 그 재산으로 다 갚을 예정이었는데 그 돈은 내 거니까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건 내 거잖아.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돈돈 하더니. 우리 엄마 골로 보낼 생각하고 받은 위자료 치곤 너무 작지 않니? 내가 어리바리하다고? 과연 그렇게 생각해? 아휴,
너 같은 늑대를 만나서 나 자신 고생했다. 이 돈이라도 받아야지. 능력도 없고 잘난 척만 하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무식한 인간아. 제발 갱생하고 살아. 넌 네 복을 걷어찬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돈 돌려주면 안 될까? 아니면 가게라도 다시 하게 해주라. 진짜 열심히 살게. 장모님이 주신 생활비랑 이것저것이 이제야 소중하게 느껴져. 진짜 반성 많이 했다니까. 우리 사이에 애도 있잖아. 막노동을 뛰더라도 네 힘으로 살아 이제. 우리 엄마가 굳이 널 도와줘야겠니? 말 그대로 넌 남인데 이제 알아서 살아. 그리고 애 핑계 대지 마. 네가 언제 아빠인 적 있었니? 맨날 칠렐레 팔렐레.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내 꽃 같은 젊음을 너한테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그것 또한 내 불찰이니 받아들여야겠지. 잘 살아봐. 그동안의 남편과의 일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친정 아빠의 반대, 그리고 엄마의 반대. 이걸 다 뚫고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이었다니 참 씁쓸했어요. 어른들이 반대를 할 땐 이유가 있는 건데 왜 하필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을까 하니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선택한 몫이고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동딸로서 엄마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랑 달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너랑 장모님한테 잘할게. 늦었어. 내가 미쳤다고 예비 범죄자랑 다시 살아? 그거야말로 정신 못 차린 애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런 인간이랑 못 살아. 그리고 엄마가 정말 싫어하실 거야. 당신 같은 인간꼴을 보고 싶겠니? 아이 아빠니까 이 정도로 참는 것만 알아도. 진짜 아이를 생각하고 나한테 미안하다면 깨끗하게 끝내자. 어차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후회도 내 몫이니까. 더 이상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엄마를 해하려 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하자 오히려 좋아하셨답니다. 이제 제 인생 펼치며 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주 큰 용기를 내어 휴학한 대학교에 늦가기 재학생으로 다시 복학을 하였답니다. 늦은 나이에 복학을 했지만 정말 이 꿈같은 캠퍼스 생활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왜 험난한 길을 택했나 싶기도 하고요. 의대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주말엔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한답니다. 평일엔 감사하게도 친정엄마와 시터 이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케어를 할 수 있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이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만 같아선 너무 행복하다. 너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우리 손주 재롱 보는 나게 행복하고 요거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너도 고생했고 물론 이혼했지만 요즘 뭐 이혼이 대수니.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럼 나 후회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이쁜 애가 있는데 왜 후회해? 엄마 건강하지. 나 앞길 탄탄대로지. 그리고 우리 애 건강하지. 지금 이 행복 영원했으면 좋겠는 심정인걸? 앞으로 두고 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보란듯이 성공할 거니까.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금쪽 같은 내 아이와 나의 영원한 한편인 우리 엄마가 있기에 행복하답니다. 제가 더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친정아빠에게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이에요. 싱글맘이지만 정말 행복한 30대 여자가 이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 은근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정신없던 한 해가 지나가고 2022년이 다가왔네요. 많은 분들께서 새해가 되면 목표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래왔고 지금도 작년과 변함없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바뀐 건 없지만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처음 보자마자 하루빨리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죠.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 밝으신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저와도 잘 맞는 것 같아 앞으로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까지도 걸림돌 하나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눈앞이 캄캄해서 삶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겪었던 시간들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혼하고 최근 한 달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삶이었고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저 또한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시댁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라서 금전적으로는 부유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저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도 얼굴빛이 어두우셨고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셨죠. 처음 겪어보는 분위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고 평소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셔서요. 제가 혹시 아버님 어머님께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저 왔는데 별 말씀도 없으시고 걱정돼서요. 네가 애니? 딸처럼 대해줬다고 해서 얘가 아주 시부모를 지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네. 너는 시댁이 편하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버님, 어머님을 저희 부모님처럼 편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항상 조심하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는걸요. 그래서 서운하다 이거니?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했고 이제 정식적으로 며느리이면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지. 아직까지 연애 때의 분위기를 버리지 못한 거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눈치가 없는 거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된 게 품격도 없고 하는 짓도 왜 이렇게 싸 보이는지 누가 보면 술집 여자인 줄 알겠네. 연애 때나 어머님이 먹히는 거지. 정식 며느리가 됐으면 남들 시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술집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냐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어? 너한테 싼 티가 흐르다 못해
넘쳐 보인단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40을 바라보는 나이나 돼서 자기가 20대인 것 마냥 행동하면 되겠니? 네 직업에 맞게 처신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사람의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딜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내 속이 좋겠니? 이런 기분에 무슨 저녁을 먹겠어? 입맛도 싹 가셨다. 다음부턴 집에서든 밖에서든 나한테 앵기지 말고 거리를 두고 걷도록 해라. 그리고 옷차림도 웬만하면 정숙하게 입도록 하고 한 번만 더 살갑게 굴면 눈물을 쏙 빼놓을 줄 알아. 시부모님의 거침없는 말투와 표정들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분명 결혼 전에는 살갑게 다가가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고 집안의 분위기를 살린다며 좋아해 주셨었는데 갑자기 변하신 모습으로 저를 대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시부모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고쳐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뱉기보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모는 시댁에 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저희 부부에게 이런 분위기로 얼굴 보며 같이 식사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남편도 안 좋은 분위기를 살피는 듯 저에게 돌아가자며 눈치를 줬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너무 서러워 닭똥 같은 눈물을 쉬지 않고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시부모님께 상처되는 말들을 듣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서운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신경에 거슬리지 않게 거리를 두고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달라져 버린 시부모님의 무뚝뚝한 모습은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제 성격이 원래 밝고 부침성이 좋아서 남들보다 정을 빨리 붙이는 편인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제가 애초부터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성격을 억누르고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 결혼 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제 말을 들어주는 편이라서 말을 하지 않으면 거의 입을 열지 않는데 그런 성격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싫게 다가오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내가 말을 붙이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요즘 나 너무 우울해. 내가 최근 들어 일 때문에 많이 바빠서 당신을 제대로 신경 못 써서 서운한 거야? 그런데 나도 워낙 할 일이 많잖아. 이런 건 이해해 줘야지. 당신이 요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이해해 줘. 뭘 이해해 달라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시부모님 얼굴 뵙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까지 다른 거야? 결혼 전에는 내가 너무 이쁘다고 살갑게 대해주시더니 지금 봐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눈 한 번을 마주치지 않으셔.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도 대충 대답하시고 더 이상 말도 안 하시잖아. 원래 좀 무뚝뚝하신 걸 어쩌겠어. 남들 시선이 중요하시다잖아. 당신도 너무 기분을 업시키지 말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봐. 솔직히 내가 봐도 당신 너무 정신없어. 나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말이 많아도 수준 낮아 보이잖아. 뭐? 수준이 낮아 보인다고?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 거야?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 후회라도 한다는 거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끝났다 이거지? 정말 당신한테 너무 서운하다.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 한 달이면 깨가 쏟아질 시기인데 이건 누가 봐도 결혼 10년 차는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다 해도 상대방의 예의가 아닌 행동을 보인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했을 때는 저를 아껴주고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편이었는데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삶이 눈앞에 캄캄할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2달째가 되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길래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시댁에 있는지 그날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에서 자고 간다며 다음날 보자는 한마디 하고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편 멋대로 하는 행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고 시부께도 전화를 했는데 똑같이 받지 않으시더군요.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어 짐을 챙기고 시댁으로 향하려고 집 밖을 나서려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도 이미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라 좋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분명 얘기했을 텐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한 거야?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왜 어머님 댁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건지 말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내 아들이 오래간만에 부모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너도 사돈댁에서 자고 올 때도 있잖아. 제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이랑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은 있어도 저 혼자 개인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어요. 이 문제는 이해를 떠나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너 지금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대들고 있는 거니? 이제야 본성이 나오는구만. 사람은 평생 알아가도 모른다더니만 그 말이 너한테 딱 맞는 것 같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 2번 다시 못 볼 줄 알아. 우리가 큰 돈 들여 신혼집도 큰 집으로 50평짜리 마련해 줬는데 너는 고작 혼수 8천밖에 안 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부터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 우리 집을 뭘로 알고 혼수를 8천밖에 안 해? 최소 몇 억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혼수 8천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럼 그 자리에서 혼수 가지고 난리 쳐주길 바랬다는 거야? 다 내 아들 생각해서 거기까지 한 거는 생각 안 하니? 좋게 좋게 봐주면 너도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어디서 집안의 가장인 남편한테 오라가라 명령이야. 나중엔 머리 위로 받고 올라서겠다. 됐고, 너랑 목소리 높이면서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끊어야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 너처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서로 봐봤자 좋은 말도 안 나오잖아? 내 아들 돌려보내면 너는 분명 또 사람 들들 볶으며 나불나불 거리겠지. 내 말이 틀렸어? 이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던지. 그게 싫다면
내 기분 풀릴 때까지 잠자코 있어라. 알겠니? 나는 너에게 결정권을 준 거야.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 넓은 집에 너 혼자 살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다. 내 아들도 결혼한 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니? 시모의 억지가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까지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을 저지르니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정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2달 만에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아침 일찍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고 있다는 문자 한 통 남기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편을 향해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만 끝내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멋대로 하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몰랐어.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나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란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부모님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셔. 너도 그럼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 50평짜리 집에서 뭐하러 혼자 버티고 있어? 그 집도 조만간 처분할 생각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나야 편하지. 요즘 몸도 힘들어서 가정부 하나 드릴까 했는데 그 자리 네가 들어오면 되겠다. 결국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길 원해서 그런 거였네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결혼한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살게 될 걸 예상하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거지. 나는 내 아들을 옆에 끼고 살 건데 너도 좋아서 결혼했으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도 되잖아. 제가 봤을 때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안 좋아진 감정 상태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누가 좋다고 들어오겠어요. 당신도 생각이 이렇게까지 짧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다. 결혼 3달 만에 갈라서게 될 줄 몰랐는데 확실하게 정 뗄 수 있겠네요. 남아있던 좋은 기억까지 오늘 어머님 댁에 던져버리고 가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람과 이혼하는 게 저에게도 이득이겠네요. 그렇잖아도 너 온다고 하길래 여기 이혼 서류 준비했다. 계속 얼굴 보는 것도 지겹잖니? 한 번이라도 안 마주치는 게 좋지 않겠어? 일단 사인부터 해라. 합의 이혼할 거지? 서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한 거야. 그래도 이혼만큼은 깔끔하게 할 수 있겠네.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했던 좋았던 추억들 모두 던져버리고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들이 믿어지지가 않으셨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연애 기간은 길었지만 결혼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며 인연이 아닌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라고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려고 일에만 열중했고 하루하루 제 삶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부러 친구들과도 약속을 무리하게 잡으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날 의과대 동기인 친구와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려고 약속을 잡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길래 그 모습을 봤는데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힘겹게 일어나시더니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남이 되었고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신경 쓰지 않으려 몸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 병원에서 친구가 퇴근하고 나와 술 한잔 하려고 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기분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병원으로 달려 들어가다 넘어지신 시모의 얼굴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오열을 하고 있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간호사분들을 붙잡고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시부도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본 시부모는 화들짝 놀라며 제가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급하게 막아섰어요. 그런데 병실 안에서 남편의 괴로워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시부모님을 뿌리치고 병실 문을 활짝 열어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어딘가 많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눈을 질끈 감은 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급하게 진통제를 놔주었고 괴로움에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이 혹시라도 저를 볼까봐 시모는 급하게 저를 끌어당겨 병실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손으로 남편을 향해 가리키자 시모는 입술을 떠시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저 사람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우리 계획은 이게 아닌데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냐고. 이 사실을 알면 준호가 아마 난리를 칠 게 뻔하다. 빨리 돌아가라. 어차피 이혼했으니 더 이상 상관할 필요 없잖아. 나는 할 말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었던 사람을 병원에서 봤는데 상관이 없다고요? 저한테 뭘 숨기고 계셨던 거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결국 숨길 수 없다고 했잖아. 세아가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아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너를 왜 싫어하니? 단 한 번도 세아가 너를 싫어한 적이 없다. 그동안 너한테 상처 주고 막말을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어. 저번에도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을 때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고 말았단다. 하지만 내 아들이 원하는 거였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 남편과 결혼을 하고 3개월간 있었던 일에 대해 시부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저 몰래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사의 진단에 남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저와 결혼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제가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자기가 떠났다는 아픔을 저에게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적지 않은 나이인 제가 이런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독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며 시부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남편은 오로지 병든 자신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최대한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죠. 분명 이기적인 생각이었고 제 의사는 전혀 존중해주지 않은 남편이 한편으론 믿기도 했지만 이해가 되었어요. 저를 그만큼 사랑했기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며 제 손을 어루만져 주셨고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눈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시부모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괴로워하고 있는 목소리가 제 두 귀에 들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실로 뛰어 들어간 저와 마주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란 듯 저를 보다가 그동안 참아왔던 정신적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몸으로 남편은 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암 전문이라 남편의 수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에 따른 죄책감으로 힘들어할까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저를 생각해서 움직였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저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제 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었고 결국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네요. 이미 온몸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수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몸 상태였어요. 저 말고도 대장암 의료진 20여 명과 대장암이 주로 전이되는 간이나 폐를 보는 담당 의사까지 모두 참석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처리해 가기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첫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기쁨도 잠시 회의 때 얘기했던 대로 이미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암을 의료 기술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남편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모시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당신이 겪게 될 아픔들을 보면서 눈을 감고 싶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너무 싫었어. 내 눈앞에서 슬퍼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결국 당신 앞에서 눈을 감게 되었네. 당신이랑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먼저 가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연애 기간은 꽤 오래였잖아.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이 당신이었어. 나는 내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앞으로 당신한테는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래서 내가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 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거든.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 나 임신이래. 당신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그동안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나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당신 돌보느라 정신도 없어서 이혼 전에 임신이 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태아가 많이 작은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온다곤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야.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을 정도였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해 줄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의 시간은 소중히 생각하며 앞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남편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고 제 배를 어루만지다가 숨이 가빠왔는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의료진분들께서 남편을 살려보겠다며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불러 외쳐봐도 남편은 저를 바라봐 주지 않았고 따뜻한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부모님께서 비틀거리며 나온 저를 보고 오열을 하셨고 제가 주저앉으면서 몸에서 떨어진 명찰을 시부가 집어들곤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끌어안으시고 한참 동안 혼자 남겨진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불쌍하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자리에 남겨진 저와 뱃속의 아이는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퇴근 시간만 되면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올 것만 같고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줄 것 같은데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불러주지 않네요. 앞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갈 테지만 현재 제가 받은 충격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매일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세요. 모든 것들이 진심이 아니었던 만큼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십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저는 지금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가려고요. 제 삶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밝아온 만큼 저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새해에는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시모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셨는데 달려오던 차량의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라서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무방비 상태로 듣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운전 중이던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핸드폰을 건네받아 어디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는지 위치를 물어본 다음 차를 돌려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수술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몸 상태에 대해 형님에게 물어봤는데 형님은 과다출혈과 함께 골절상도 심해서 연세가 있으셨던 시모의 몸으론 버티기가 힘이 들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수술 끝에 병실로 옮겨진 시모는 언제 깨어나실지 모를 만큼 심각한 상태셨고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또한 의식을 되찾으시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시모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사고 소식 접했을 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며 빨리 일어나시라고 시모의 손을 잡으며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저희는 교대하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시모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고 조금씩 몸을 회복하시는 것 같아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시모를 돌봐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의사는 시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니 저희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시모와 함께 하게 되었고 남편은 퇴근하면 매일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회복하는 데 단계가 있었는지 시모는 눈을 뜨시게 된 시점을 시작으로 조금씩 손과 발을 움직이셨고 하루빨리 일어나시려는 노력이 보이고 계셨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시모를 보면서 저희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병원에 붙어있는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저희 가족들의 삶은 솔직히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었죠. 환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가시면서부터 형님네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점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니 2, 3일에 병원을 찾던 형님네회는 언제부터인가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 정도로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님네회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남편이 시모가 입원을 하신 시점부터 계속해서 쌓아두었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도 자주 오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병원을 오지 않는 거야? 엄마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지. 네가 있는데 좁아 터진 병실에 우리까지 와서 뭐해? 깨어난 거 봤으니까 앞으로 문제없이 일어나시겠지? 우리는 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병원을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의사도 긍정적으로 답해줬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퇴원하실 텐데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 삶이 바쁜데 모든 걸 어머님한테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서방님이랑 동서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봤어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주말에는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놀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정작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일 핑계만 대지 병원에 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태어나실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저희만 지속적으로 희생하는 건 불만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으니까 오늘도 억지로 온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너희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네가 기분 나쁜 것들이 있다 해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는 꼴은 우리랑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어찌됐든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네가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게 가족이야? 상황에 맞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일로 서로 감정 소모하지 말자. 동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나도 서방님한테 들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희생할 수는 있잖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어머님 수발되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동서 오기 전에 나는 안 한 줄 알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뭐든 했고 내 시간은 거의 있지도 않았어. 형님은 그동안 시모를 모시면서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형님 내외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보다 병원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신경 쓰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던 거였죠. 정말 시간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심각한 분위기인 거 알면서 놀러 다닐 건 다 다니고 정작 병원에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면 꺼려하는 형님네가 결국 불만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어요. 남편도 참다 터져버린 감정이라 좋은 말이 나갈 수는 없었어요. 시숙과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모 옆에서 온갖 막말을 뱉어대는 게 보기 좋지 않았고 신경도 많이 쓰여서 자리를 옮겨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병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순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뱉은 한마디는 저희 보고 그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시모의 한마디로 점점 심각해지던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눌하신 발음으로 시모는 힘들게 한마디씩 뱉으셨고 저희가 싸우는 모습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내외는 안 좋아진 감정 탓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를 진정시켜드리면서 곁에 머물러 있었고 형님 내외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음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본인들이 오고 싶을 때 어쩌다가 상황 좀 살피려고 오는 것 말곤 병원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니 저희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만 살펴드렸어요. 이런 삶을 1년 정도 지속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갑자기 퇴원을 권장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회복하는 것도 더디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만큼은 아니라며 통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저희는 시모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재활에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은 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가 안면 쪽에도 있어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줘야 얼굴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판단했었죠. 그리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 터라 간병해 주시는 분을 모시긴 했지만 저희 부부가 최대한 옆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남편의 부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고 저희는 시모를 전적으로 돌봐드려야 한다는 판단하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집으로 돌아오고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얼굴을 뵈려 시댁으로 찾아왔네요. 형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다. 엄마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야 모습을 보이는 거야? 형은 엄마 자식이 아니야?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일단 어머니 얼굴 뵈러 온 거면 된 거 아니야? 그 입 좀 다물고 있지. 내가 너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얼굴 좀 뵈러 온 건데 왜 네가 잔소리인 건데? 한 번만 더 형한테 대들면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가만히 있으니까 적당이라는 게 없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만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동서,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했나 봐.
얼굴살이 아주 쏙 빠졌네. 사람 하나 돌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서운하신 건 아니시죠? 뭐하러 왔어? 그냥 너희들 할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많이 바쁜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나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간간히 생각날 때 얼굴이나 비추면 그걸로 된 거다. 이왕 온 거 저녁이나 먹고 가라. 시모의 말투는 이미 형님 내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없는 듯 보였어요. 시모가 사고가 난 이후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모를 챙겨드리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형님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하고 말았어요. 동서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어머님 댁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각인시켜 드렸겠어. 어머님은 동서가 얼마나 고맙고 마음에 드시겠어. 결혼한 지 이제 1년 지났는데 친엄마처럼 옆에서 온갖 수발 다 들어주고 있잖아. 동서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알고는 계시지?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건 하려는 게 내 눈엔 딱 보이거든.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이 집을 중심으로 주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들어온 거야? 이런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겠다고 들어온 걸 보면 이 집을 동서의 소유로 만들려는 계획 아니야?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동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누구를 보살펴 드릴 수 없을 것 같거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내 몸을 망치는데 돈이 중요하겠어? 그런데 동서를 보면 항상 돈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금 이 집 시세가 한 20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너무 돈을 쫓아가려 하지 마. 어차피 이 집은 동서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지? 재산이란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라고. 나중에 동서가 어머님을 보살펴 드렸다는 게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진 않다는 거야. 왠 줄 알아? 이 집의 장남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 모든 재산은 장남이 더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 지금 이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인 거지 재산 얘기를 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리고 형님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저보다 형님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집이 저희 부부의 소유가 될까봐 엄청 불안하신가 봐요. 그럼 형님이 들어오셔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오셔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식사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실까요? 저희도 일찍 정리하고 쉬어야 하거든요. 어머님 다 드셨으면 방으로 모셔드릴게요. 당신은 아주버님이랑 형님 배웅해 드려. 가시는 건 못 볼 것 같아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모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형님은 저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곤 당황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참지 못하고
시모의 방으로 들어와선 자기한테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님 내외는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희 부부가 먼저 형님 내외한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 어느덧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보낸 세월이 8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점점 몸 상태가 좋아지실 거라 기대했던 시모는 오히려 반대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약해져 계신 상태였어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악화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셨죠. 병원에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약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더해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건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모와 함께한 8년의 세월 동안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들도 많았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울한 감정을 가진 채 차에서 시모를 내려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형님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서,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했네? 고생 좀 했나 보다. 그런데 눈은 왜 이렇게 빨간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딱 보니까 눈물 좀 흘린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나?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저희랑 얼굴 볼 일 없지 않나요? 할 말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동서 얼굴 보려고 몇 년 만에 나타난 것 같아? 우리는 어머님 뵈러 온 거야. 어머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희 말 들리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기 주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동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59억으로 올랐던데요? 그래서 집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동서, 어머님 귀가 안 들리셔? 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야? 초점도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놀러만 다니시더니 여기 집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나 보죠? 형수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는 서방님이랑 동서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려고 온 거라고요. 지금 어머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형님은 전국 일주 여행 다니셨는데 누가 좋게 봐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어머님이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괜찮아지셨을 때 다시 오든 하세요.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볼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밀치더니 시모를 태운 휠체어를 대신 끌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시속과 몸을 부딪히게 되는 일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던 형님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건 시모가 살고 계신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서둘러 처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20억이었던 집값이 59억으로 뛰었다고 형님은 집의 명의를
시숙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져 있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처리하려는 듯 시모와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형님네의 행동들이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돈만 집착을 하고 있었죠. 시모의 건강이 어떤지 한 번도 살피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중간에서 힘들어 하시던 시모는 형님네한테 많이 실망을 했는지 힘겹게 입을 여셨고 형님은 시모의 한마디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희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을 거니? 조금도 기대하지 마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뭘 어쨌는데요?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저희가 두 눈 뜨고 당하기만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라도 뺏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지고 갈 거라고요. 형은 엄마 앞에서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 하는 거야? 병원에서 오늘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사고가 난 이후부터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점점 약해지셔서 건강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지셨다고 했소.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며 마음 편히 떠나실 수 있게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남겨드리라고 했는데 형은 지금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못 볼 꼴을 보이는 거라고. 차라리 얼굴 안 비치는 게 형은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돌아가. 여보, 괜히 서방님의 말에 휘둘리지 마. 그렇게 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집안의 장남인 당신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서방님, 지금 어디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원래 가족도 없는 거라는 거 몰라요? 나도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나는 조금도 변하는 거 없다. 어머니, 그냥 이 집 저희한테 주고 조용히 세상 떠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자식들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편히 눈 감으시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님 내외는 무조건 시모의 집을 소유하려고 시모의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만하라면서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이셨네요. 그리곤 잠시 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집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집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나도 바람 좀 세게 해주면 좋겠구나. 작은 애들과는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만 너희들과 보낸 시간은 내 몸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잖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전국 일주 나도 좀 데리고 다녀줬으면 좋겠다. 59억에 집을 주겠다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나한테도 남아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 싸우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바람 좀 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데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집을 너희한테 넘겨주도록 하마.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이 집의 소유가 저희들께 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어머님이 우리와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안 그래? 엄마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몸 상태로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와 함께 하세요. 형이랑 형수가 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막대할 수도 있다고요. 여행은 저희랑 다닐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너희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시모는 저희를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시숙은 남편을 밀치면서 시모를 시숙의 차에 급하게 태워드렸고 형님도 곧장 차로 올라탄 뒤 서둘러 출발을 하려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숙의 멱살을 잡으면서 절대 못 보낸다고 끝까지 난리를 쳤지만 시모가 남편과 저에게 화를 내면서 큰아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나중에 전화한다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시모는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셨고 시모의 그런 모습에 당황한 저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결국 시모는 형님 내외의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불안에 떨며 시모와 떨어진 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며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나셨지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형님 내외는 알아서 하겠다며 저희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었네요. 결국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희는 다음날 시모께 전화를 했고 시모는 별일 없으셨다는 듯 편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구경하러 가는 중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전송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을 하게 되었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던 어느 날 시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형님 내외와 함께하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는 말에 더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님과 시숙에게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났고 형님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도 저희 부부의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점점 불안함이 커지고 걱정이 되어 가고 있던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오고 있던 시숙의 차량이 전복이 되었고 위태롭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니 이미 시모는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고 형님 내외는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터라 저희도 맨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시간 형님 내외의 수술을 했는데도 두 사람 모두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죠.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식물인간이라는 진단 결과에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시모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형님과 시숙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조금의 희망도 없는 현실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네요. 시모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시간이 어느덧 8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한 알람음이 들려왔네요. 그런데 생각 없이 문자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내용이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날 때 저희 부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다며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예약으로 보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도 시모에게 예약 문자가 온 내용을 보며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시모의 선택이 저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시모의 계획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문제는 형님과 시숙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카들이 있다는 게 걱정이죠.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집을 처분하고 조카들에게 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하네요. 시모는 형님 내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